이달 말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전세 가격은 17%나 올랐지만 정부는 다수가 혜택을 받다는 입장을 내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년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8.15 가석방이 언급되면서 주가를 부양할 혁신안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하면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재개발을 피해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잡는 지역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을 호평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대차 신고 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하였는 바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률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갱신 계약의 63.4%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법 도입 전과 비교하면 가팔라진 상승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2년이라는 재계약 기한을 지적 중입니다. 시한부 혜택으로 보시면 되죠. 한시적으로 2년 동안은 사실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으니까 혜택을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 주거의 문제가 2년 싸게 살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전세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과 같은 전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한 정치권의 8.15 가석방 언급에 5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년째의 박스권이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증권가에서도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주가가 연중 최저치인 78,400원을 기록하는 등 10만 원은 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에도 반년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올 들어 기관이 14조 3천억 원, 외국인이 12조 5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내던질 동안 개인은 26조 2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수도 500만 명에 달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뚜렷한 모멘텀과 혁신이 없는 이상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는 횡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200조였어요. 8년이 지난 2020년도에 매출이 236조거든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주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성장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아니에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거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든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대규모 투자 계획이나 기술력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3난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하는 건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제품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서 TSMC로부터 애플 같은 큰 고객을 뺏어온다든지 NXP를 그래서 인수하니 많으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NXP를 인수하게 되면 자동차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나 믹시그널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삼성전자의 큰 구멍 하나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벤트들 성공하게 되면 회사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밸류션 배에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차량용 장비업체 하만을 9조 4천억 원에 인수한 뒤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인수합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쟁사들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8.15 특별 사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내놓을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장착해 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하면은 그동안 미뤄왔었던 투자라든가 고용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더라도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반도체 공급 증가율이 높아지는 내년까지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SUV와 제네시스 차량 판매가 급증한 덕분인데 하반기 전망도 밝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0% 이상 증가한 건데 더 놀라운 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2014년 4분기 실적을 웃도는 수준이란 점입니다. 아우 기아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선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840% 이상 증가한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실적이 놀라운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문까지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성과란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올해 상반기 동안 해외 판매량이 30% 넘게 증가하면서 각각 164만 2천여 대, 116만 5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투싼과 산타페, 텔루라이드 등 SUV 차량들의 인기가 치솟은 데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약진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점유율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값 상승과 반도체 부족이란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데다 아이오닉 5와 EV6 등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워낙 강력해서 그 차량 제품 경쟁력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좋을 때예요, 지금이. 기아의 EV6까지 포함해가지고 신차들의 공급 자체가 오히려 하반기에 또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반기보다 좋은 하반기가 아닐까 싶고요. 전문가들은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것도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효자는 역시 수출입니다. 지금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 충격에도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우리 돈 17조 3,500억 원 규모로 1년 전보다 32.8% 늘어났습니다. 아직 20일만 집계가 됐지만 이런 속도라면 이달 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7월 10일까지의 수출은 증가 폭이 14% 수준이었는데 20일까지는 32%라 이 코로나 확산세에도 오히려 더 개선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승용차 그리고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 기기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컴퓨터 주변 기기는 오히려 수출이 7.8% 감소했는데 지난해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크게 늘었던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공포감 속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니 고무적인데 환율도 요즘 수출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면 그 수익을 원화로 바꿨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50원대로 치솟은 상황인데 근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수출도 잘 되고 게다가 환차익까지 얻게 되니까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덕에 수출 기업들이 또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한
걸 억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우리 소비자들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수입품들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나간다는 게 남의 얘기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도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다주택자 더 늘었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195만 4,600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보다 오히려 3만 명 더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을 크게 늘렸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공시가 1억 이하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도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서 개인당 6억까지는 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여러 채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아파트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증여 건수 보시다시피 6만 6,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증여 움직임은 서초나 송파처럼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들에서 집중된 걸로 또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가 주택은 오히려 한 사람이 여러 채씩 갖는 경우가 더 늘었고 서울 같은 고가 지역 주택들은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줘서 지키는 쪽을 택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를 두고 조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도 상당합니다. 반면 증여세율은 10에서 50%인데다 6억 원까지 또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집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이 매력적인 투자 자산인 이상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한 과감한 공급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안전 빠진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안전장치가 결여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SNS에 올린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차량이 방향을 잃고 덤불에 부딪히며 주차된 차량을 향해 돌진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실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테슬라 차량이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인식하지 못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 자율주행 단계가 5단계 중에 3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2027년은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슬라는 벌써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내놓은 건가요? 이 명칭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지원 시스템 수준입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 베타 9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월 $99에서 $199의 이용료를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추가로 교차로 주행 같은 기능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명칭부터가 살짝 혼선을 주긴 하는데 이렇게 불안전한 시스템을 유료로까지 팔고 있다고 하니까 다소 의아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 CEO인 일론 머스크조차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네.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9 버전에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집증적인 태도로 주의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컨슈머 리포트의 피셔 제이크 수석 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에 동원이 되면서 돈을 내는 꼴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할 게 아니라 이 베타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차량 충돌 사고가 30건에 달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자칫 새로운 기술의 도입 속도를 더 늦추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메디톡스, 미국의 특허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조성물 관련 미국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미국 특허 심판원이 경쟁업체 갈더마가 신청한 특허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 특허는 보툴리눔 톡신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물에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비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더마는 비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했을 때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메디톡스는 국내 관련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 이번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기술은 이노톡스나 코어톡스 같은 국내 제품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임상 중인 액상형 보툴리늄 톡신 물질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내외 보툴리늄 톡신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한 상황인데 경쟁사들이 특허에 도전하게 된다면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갈더마의 경우도 최근 액상형 보툴리늄 톡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른 절차가 더 있나요? 예, 이번 특허 심판원의 결정은 특허 분쟁이 시작되는 최초 단계입니다. 앞으로 메디톡스가 특허 법원에 항고를 하거나 이 특허 심판원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 메디톡스 역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되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강행되거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주민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7구역 일대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초역세권 입지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되고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구역에서 사업성이 부재라든지 현존하는 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동자들이 결과론적으로 고양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7구역을 끌어들여가지고 주민들 10% 동의를 받아서 공모하에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준비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계속적으로 고양시, GH, 그다음 경기도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원당 7구역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GH는 고양시와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지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절차적으로도 이제 얘네들이 사업안을 뿌리게 되면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지. 공식적으로 뭐 어떤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 얘들이 뭐 문서로서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공문으로 답을 해드린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모 자체가 GH잖아요. 일단 그쪽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GH 측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점은 자인했습니다. 추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간이 걸리다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해서 재개발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예정 물량 1,310가구로 공공재개발 최대어인 흑석 2구역은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 가격과 공공임대주택 비율 거부감 등 재산권 침해가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엔 공공주도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주민들이 어디까지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밀도를 높이겠다, 도심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할 때 정부와 서울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아래 조급하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발은 주로 공공의 지나친 개입과 임대주택 도입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재개발 구역에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에도 여전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때문에 공공주도 사업도 소유주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입니다.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최근 이곳도 프리미엄이 수억 원인데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갔으면서 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좀 많이 원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장점들을 좀 많이 느껴서 그런지 개발 진행 자체는 좀 잘 되고 있는 중이고요.
외지에서도 좀 많이 투자하러 좀 많이 오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재개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장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서대문 로타리 구청 쪽에 구청역 쪽에 지금 예정이긴 한데 호응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홍제역 기준으로 한 500m 안에는 지금 민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민간재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으로 진행하다 보면 조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만큼 임대주택도 늘어나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고급 주거단지를 원하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문동이나 흑석동 등 시간이 오래 걸려도 민간재개발로 성공한 사례를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공공기획 재개발 활성화를 발표하자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공공재개발의 장점도 사라지면서 한남 1구역이나 마천 2구역 등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선회할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은 사업 추진도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재개발은 10% 동의율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획은 30% 동의율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채우기가 공공재개발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 진행 시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BNK와 JB 그리고 DGB 금융지주 이런 지방의 금융지주사들 주가가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실제 이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큼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네. 지방은행들이 최근에 수익성 높이기에 좀 혈안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수도권 진출입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의 수도권 점포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71곳, 5년 전과 비교하면 6%가량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또 수도권에 밀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늘려서 이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건데요.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의 경력 지원을 채용을 하고 또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 여심 영업센터까지 만들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밀집한 기업들을 노린다. 그럼 지방에 있는 기업,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기업들이 뭔가 좀 대출이 잘 나오나 보죠?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기업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요. 또 최근에 지역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아무래도 지역 기업들이 많이 수가 줄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점포수를 늘려서 수익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인데 실제 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이렇게 좀 금융권에서는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수도권 점포수를 늘리는 대신에 지역 점포수는 줄이고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행 점포수는요. 전년보다 44개나 줄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지역 점포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강화하고 기반이 되는 지역을 소홀히 하다 보니 이른바 충성 고객의 이탈이 우려가 됩니다. 이 지역민들은 지역 이름이 은행 앞에 들어가기만 해도 시중은행보다 금리 혜택이 적어도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민들을 소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들도 시중은행이나 또 요새 비대면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지방은행들은 지역 충성 고객을 외면하면서까지 수익성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성적표는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더 탄탄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돼 이젠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 자산은 28조 6천억 원, 전북은행의 자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으로 지난해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은행까지 제쳤습니다. 자산 규모 9조 4천억 원의 K뱅크 역시 유상증자 흥행으로 빠르게 몸집을 불리며 하위권인 제주은행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영세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지방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1분기 기준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64%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2배 이상인데 여기에 코로나발 부채 폭탄에 대한 우려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방은행들은 빅테크 의존도를 높이면서까지 디지털화에 승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5건 중 지방은행 서비스의 지정 건수는 대구은행 2건, 부산은행 1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구은행의 환전 업무 항공사 위탁 서비스의 경우 지정된 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광주은행만 본허가를 받았을 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행은 워낙 이제 전산 설비나 규모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스스로 디지털 전환해서 경쟁력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디지털에 뒤처지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픈뱅킹, 인터넷 은행의 공세로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소매 고객들의 충성도마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은행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지방은행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요즘 기업들 이제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네. ESG 경영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ESG 경영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중은행, 지방은행 할 것 없이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업계가 ESG 경영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지방 금융지주들은 특히 이 지배 구조 부분에서 다소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 지배 구조 부분에서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최고 경영자 부분을 좀 주목해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김지환 BNK 금융지주 회장 얘기를 먼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임기를 2022년까지 늘렸습니다. 김 회장은 46년생, 그러니까 올해 76세입니다. 네. 임기를 마치면 77세가 되는데요. 다른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만 70세가 넘으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이른바 나이 제한을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BNK 금융지주는요, 지난해 나이에 대한 규정 대신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의 연임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회장에 취임했을 때도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경제 고문을 맡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왕적 지배 구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다른 문제도 또 있다면서요?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 얘기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겪은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 부지 매입을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거래를 추진을 했는데요. 이 거래가 무산이 되면서 계약금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4억 원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경영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김태호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만 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은행장은 당시 대구은행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은행장은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토지 매매를 빙자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경영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2, 3년 주기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조사지만 내부 통제 항목도 살펴보는 만큼 이 관련된 경영진 비리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점포만 옮길 게 아니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부터 다지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기존 주유소에서 제공하던 단순 공간 임대 형태가 아니라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인 브랜드를 런칭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브랜드를 통해서는 고객분들이 오셔서 주유를 하는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최다 직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 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IPO 시장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하반기 청약 열기를 불어넣을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대여급 공모주 청약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제가 IPO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청약 일정과 또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청약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하반기 IPO 앞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작년부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던 사안인데요. 오늘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여급이죠.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시작됩니다. 한화플러스 제2호 스펙도 카카오뱅크와 동시에 청약이 진행되고 이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HK 이노엔의 청약도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환불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29일입니다. 예, 일단 카카오뱅크 청약 다음 주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전해드린 기업입니다. HK 이노엔도 다음 주에 또 청약 소식이 있습니다. 8월에도 일정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주입니다. 8월의 첫 주에는요. 크래프톤의 공모 청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8월 2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크래프톤과 또 채용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죠. 원티드랩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래티어와 엠로, 한컴 라이프케어 등의 청약이 진행되면서요. 이 한 주 동안 청약만 6번 진행이 됩니다. 와. 크래프톤의 환불은 다음 주 목요일로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5일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달 9일과 10일에는 또 다른 대여급인 롯데렌탈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왜 슈퍼위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일정이 또 너무 촘촘하게 있고 환불의 일정도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총 17건의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증권가는 이 IPO 슈퍼위크를 7말 8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IPO 가이드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공모주 투자 황금기인 이 기간에 투자 전략 3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7말 8초 딱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따져보자 중복 청약 yes or no입니다. 예, 이제 중복 청약 이번에도 막차 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아쉬운 이 공모 청약에서 중복으로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복 청약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 중복 청약이 폐지되긴 했지만 크래프톤은 증권 신고서 제출을 중복 청약 가능 기간 내에 제출하면서 마지막 중복 청약 대여급 공모주가 됐습니다. 예. 이달 말과 내달 초에 걸쳐서 IPO 슈퍼위크 기간에 놓쳐선 안 될 주요 사항들 중복 청약을 기준으로요. 증권부의 정경준 기자가 리포트로 짚어봤습니다. 공모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카카오뱅크.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만큼 청약 증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배정된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로 청약이 대거 몰릴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챙겨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음 달 2일과 3일 진행되는 크래프톤의 공모주 청약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과 NH투자, 삼성증권 등 3곳에서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높은 공모가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청약 금액만 2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선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인데 세 곳에 모두 청약한다면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모 규모만 8천억 원에 달하는 롯데렌탈도 다음 달 9일과 10일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희망 공모가는 4만 7천 원에서 5만 9천 원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월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혜택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여급들의 잇단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KB증권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2천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최대 2배 이상 공모주 청약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내달 4일과 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 했던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기업 공개가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청약 시에도 2,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예, 이렇게 청약 우대 혜택이 있는 증권사 사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수수료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카카오페이 청약 일정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고평가, 저평가, 똘똘한 한 주 받자입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인가 보네요. 네, 이 IPO 시장은 최근에 고평가 논란 속에 있는데요. 크래프톤과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카카오페이까지 공모가와 관련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업에 정정 요구를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까지 미뤄졌죠. IPO 시장 과열로 공모가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상장 후에 상승 여력을 살피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뱅크도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이 좀 미뤄졌다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바로 다음 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희망 밴드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밴드는 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바로 내일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밴드 상단에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카뱅의 시총은 18조 5천억 원이 되는데요. 이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이어서 금융업종 시총 3위에 오르는 수준입니다. 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이 금융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보니 은행업만 하는 카카오뱅크가 시총 3위나 하는 결과에 투자자들이 좀 갸우뚱한 겁니다. 예, 지금 뭐 18조 5천억 원 최대로 시총이 예상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성과 또 비대면이라는 특성, 플랫폼의 가치를 고려하면 은행주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그래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뱅은 국민은행 앱이 10년 걸렸던 가입자 수를 3년 만에 이룰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매우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플랫폼을 형성했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카뱅의 이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증권가에서는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일단 사업 성장성을 보면 뭐 증권가에서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성장 여력을 강조한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상장 이후에 따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따상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모주 투자가 시들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청약한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에서 유의미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주제 전략 포인트 한번 확인해보죠. 네, 마지막 포인트는 청약 놓치지 말고 환불일 체크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청약이랑 환불 일정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 환불일을 잘 계산하라 이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7말 8초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엠로와 한컴 라이프케어에 모두 청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먼저 8월 4일과 5일에 청약을 하는 엠로에 청약을 한 경우 환불일이 8월 9일입니다.
그런데 한컴 라이프케어의 청약은 5일과 6일이죠. 이처럼 이전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기 전에 희망 종목의 청약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불받기 전에 청약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일정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네요. 네, 이렇게 청약 일정이 촘촘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한 종목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 청약에 올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적정 비율로 나누어서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자금 운용을 미리 설계하시려면 이 환불일도 꼭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자료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네. 네, 주황색으로 된 이게 뭘까요?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보면요. 이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알쏭달쏭하시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바로 1m가 넘는 길이에 무게만 45kg에 달하는 빨간 개복치입니다. 최근 미국 오리건주 해안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빨간 개복치는 주로 따뜻한 해역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바다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북쪽에 위치한 수온이 낮은 오리건주에서까지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100년 만에 물난리로 아수라장이 된 독일로 가봅니다. 공원이 있던 자리가 오른쪽 사진처럼 홍수와 산사태로 이 거대한 싱크홀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반과 함께 여러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마저 그대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독일에서만 160여 명이 숨졌고 최소 100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위스입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생긴 호수들을 보고 계신데요. 일명 빙하호라고도 불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들이 빠르게 녹으면서 지난 10년간 이곳에서만 180개 이상의 빙하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이면 알프스 빙하의 90% 이상이 모두 녹아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지난번에는 이제 폭염에 그 조개가 녹는 영상을 들고 왔더니 부쩍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환경 단체라도 하나 새로 차린 겁니까? 그 사이에요. 네. 최근에 또 이렇게 환경 문제와 관련한 또 다양한 이런 이슈들을 좀 발생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낸 모습들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들이 좀 환경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탄소 국경세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탄소 국경세.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이 탄소 국경세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 철강과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탄소 국경세를 오는 2023년부터 도입을 해서 26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보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이 국가의 제품을 들여올 때는 이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2023년부터 도입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 되는 나라의 제품을 이만큼 들여왔다 정도의 보고 수준에 그치는 거고 실제 관세 부과는 26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유럽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제품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좀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마디로 이 너네가 제품을 들여올 때는 그 제품에서 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좀 잘 따져보고 들여와라라는 취지입니다. 네. 수입업자는 이 수입하려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 발생했던 탄소 배출량 이 전체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 탄소 1톤당 인증서 한 장씩을 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철강 이 100톤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내에 수입 업체가 있다라고 좀 해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철강 100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 50톤을 배출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입업자는요, 이 탄소 50톤에 대응하는 인증서 50장을 구입을 해야
이 철강을 유럽연합 내로 들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실제로는 수출 기업들한테 관세를 더 부과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수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전망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수출량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과 그리고 시멘트, 또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이 총 5개 품목 중에서도 특히 철강의 수출 비중이 좀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이 지난해 유럽연합에 수출됐던 철강 품목 수출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고 그리고 수출 규모만 약 221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에서 포스코가 한 140만 톤, 그리고 현대제철이 60만 톤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강만 놓고 봤을 때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또 비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개별사로 좀 따져보면 포스코에서 연간 1,790억 원,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한 770억 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기업들이 이제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의 어떤 피해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네, 환경 문제가 이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보면 좀 포섭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들도 좀 검토에 들어간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탄소 국경세 논의 본격화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그리고 스콧 피터스 하원 의원이 탄소 국경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선 적용 대상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이고요. 이 법안대로라면 미국은 약 18조 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관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그만큼 제품 수출국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봤던 피해를 이런 수출국들한테 거두기 위해서 이런 부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의도가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국내 기업들의 이 제품 생산 방식을 저탄소 방식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 흐름이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또 다른 비용과 또 시간이 투입이 될 텐데 실제로 이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최근 이 국내 철강 업계에서 탄소 중립을 비롯한 친환경 경영 사업을 하려면 한 68조 5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좀 투자 여력이 큰 이 상위 기업들 기주로 좀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바로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좀 주목해야 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일정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뭐 코인 시장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때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뭐 주목할 만한 소식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좀 다음 주까지 코인 시장을 또 한 번 출렁이게 만들 이벤트들이 좀 대기 중인데요.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소식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해달라면서 수개월 내에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 달러화와 같은 이 기존 법정 화폐에다가 가치를 좀 연동시킨 이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이 테더, USD 코인, 바이낸스 USD 등이 있습니다. 네. 테더 같은 경우에는 1스테이블 코인이 곧 1달러를 의미하니까 이 1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라면 1달러로 바로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암호화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한 변동성을 좀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현재 인기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 미 달러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만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15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사실 스테이블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런데 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여부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일시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미 재무부가 현재 좀 규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이 규제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금융당국이 블록파이의 서비스 중단을 좀 명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는데요. 규제가 겹치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3만 달러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블록파이는요, 암호화폐 보유를 담보로 대출 서비스와 그리고 또 이자 수익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만 약 17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네, 요즘 뭐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에 블록파이에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가 연달아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런 건데 이후에도 또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예고가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가 또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바로 현지 시간으로 21일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내일 새벽 한두 시쯤이 될 텐데 이 잭 도시와 캐시 우드, 일론 머스크 3인방이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토론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 3인방에 대해서 이미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잭 도시는 트위터와 그리고 스퀘어의 CEO로 이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일관성 있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포지션을 계속 보유해 왔던 만큼 네. 이번 토론회에서도 옹호론자로서 발언대를 좀 지킬 것으로 좀 내다 보여지고 있고요. 아크인베스트 CEO인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신청할 정도로 역시나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기조 연설을 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지코인 파더를 이 자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네. 이 머스크가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던 만큼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좀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나와서 말인데 머스크가 나오는 테슬라 AI 관련된 일정이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 AI는요, 이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닌데 이달 말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AI 데이라고 하면 일종의 취업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또 비트코인과 관련한 발언을 추가로도 하지 않을까라는 이 전망이 좀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일정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잘 네. 알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tap.